한국인은 도대체 왜 이런 거죠? 아니, 한국에서 무슨 끔찍한 일이라도 있었어?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완전 정반대였어. 우리가 행하는 작은 친절이 가끔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보석 디자이너의 꿈을 갖고 한국으로 유학을 온 이탈리아 여성의 경험담인데요. 그녀는 지하철에서 있었던 단 한 번의 실수로 한국을 떠나야 할 위기에 처했지만 다행히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탈리아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 밀라노에서 온 피치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밀라노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도시죠. 피사의 사탑은 물론이고 피렌체 대성당 바티칸 박물관 등등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저는 밀라노의 근교에서 태어나 밀라노로 이사를 온 후 유년 시절 내내 그곳에서 공부하고 뛰어놀았습니다. 관광객들에겐 유명한 관광지겠지만 저에겐 고향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곳이죠. 제가 밀라노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저희 집이 부자인 줄 착각하곤 해요. 밀라노라는 도시가 부촌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 오해를 사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 집안 형편은 무척 좋지 않았어요. 거리를 청소하는 아빠와 호텔에서 방을 청소하는 엄마는 저와 여동생을 정말 힘들게 키우셨죠. 그렇지만 불행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민자 출신 부모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셨다는 건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부모님은 가난하지만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탐색하는 방법과 인생을 바르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가르쳐 주셨죠. 밀라노에서 성장하다 보면 옳지 않은 길로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동생이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여동생은 미술을 전공해서 상업작가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밀라노에 있는 국립보석장식학교에서 보석 디자인을 공부했고 현재는 보석 디자이너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훌륭히 성장한 저희 자매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죠. 가끔 저희 자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시지만 저희가 각자의 길을 개척할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가르침과 뛰어난 예술적 유전자를 물려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직하게 저희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노고는 저희가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희 남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석을 가다듬고 세공해야 가치를 바라는 보석처럼 부모님의 세심한 관심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보석 디자이너의 매력을 느낀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석이 지닌 가치를 창의적인 감각을 더해 더욱 매력적인 상품으로 탄생시키는 거죠. 마치 태어난 아기를 잘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것처럼 말이에요. 밀라노 국립보석장식학교는 규모나 시설이 유럽에서 최고로 꼽힙니다. 재능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곳이죠. 그런데 보석 디자인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한국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과거부터 한국 사람들은 손재주가 좋아서 세심한 작업에 능숙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주얼리 분야도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대 위에 선 K-팝 스타에 열광하죠. 스타일, 패션, 메이크업, 액세서리까지 전부 관심을 받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한국의 보석 디자인이 무척 뛰어나다는 게 더욱 알려졌어요. 유럽의 많은 보석 디자이너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경험하려는 이유입니다. 저도 다르지 않았어요. 한국의 보석 디자인 기술을 배워서 제 커리어를 끌어올리고 싶었죠. 그래서 전 오랜 준비 끝에 한국행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짧으면 8개월, 길면 1년 반이나 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가족이나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일이었죠. 한국 유학 생활이 설레기도 했지만 두렵고 슬픈 감정도 없지 않았습니다. 한국행을 나흘 앞둔 날, 전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피사의 사탑도 구경했죠. 피사의 사탑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즐거운 추억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우연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공경에 빠진 걸 목격하게 됐어요. 예때 보이는 20대 여성들이었는데
관광객들을 상대로 기념품을 판매하는 호객꾼에게 강매를 당하고 있었죠. 그들은 일부러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한국인 여성들에게 피사의 사탑 모형과 팔찌를 팔려고 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말이죠.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밀라노와 이탈리아인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거니까요. 더구나 한국으로 가야 하는 제겐 약간의 사명감 같은 감정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호객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계속 이 사람들을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말이죠. 그들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한국 여성들에게 밀라노의 불쾌한 감정을 갖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죠. 더불어 싼 가격으로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곳도 가르쳐줬어요. 한국 여성들은 환하게 웃으며 거듭 감사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친절하고 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국으로 간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며칠 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드디어 한국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한국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놀라운 나라라는 겁니다. 유학을 오기 전 한국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봤지만 세포 하나하나로 느끼는 감정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뛰어난 교통 인프라는 밀라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고 각양각색의 음식은 미식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뺨을 칠 정도였어요. 적어도 제가 느끼기엔 그랬죠. 한국을 경험한 많은 외국인이 저와 비슷한 감정이겠지만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작은 나라에서 놀라운 문화와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보석 디자인 분야도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보석 디자인이라는 건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정교한 기술이 접목돼야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거든요. 제가 직접 한국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왜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보석이 아름답고 뛰어난 건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뛰어난 창의성과 기술에 정말 엄지를 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 어렵지만 똑같은 보석을 가지고 수많은 디자인으로 뽑아내는 솜씨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한국 교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석 세공 기술은 외국에서 건너온 것이지만 한국인만의 감성과 손재주로 재탄생시켰다고 말이죠.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전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월한 DNA가 훌륭한 보석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했어요. 보석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한 제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보석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한국에서 꼭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다는 걸 전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이 사건을 경험한 후 한국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제가 한국에 온 지 6개월쯤 됐을 때 일어났죠.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진 저는 한국에 완벽히 적응했고 유학 생활을 더 연장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한국에 온 순간부터 제 몸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았죠.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조별과제를 통해 그간 닦아온 실력을 테스트하는 날이었거든요. 큰 상금도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테스트였습니다. 전 조별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학교로 이동을 하는 중이었어요. 제가 조장을 맡았기 때문에 조원들의 보석들을 가방에 전부 가지고 있었죠.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부터 에메랄드까지 다양하고 아름다운 보석이 많았어요. 사파이어가 가장 크고 값비싼 보석이었죠. 저는 가방을 잘 챙겨서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라노에서 여동생한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여동생은 엄마가 다쳤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호텔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는 거였죠. 다행히 영구적인 장애는 피했지만 몇 달간은 입원과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바로 눈앞이 깜깜해졌죠. 뻔한 집안 사정에 엄마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더구나 저희 한국 유학 때문에 집에서 많은 돈을 지출해야 했거든요. 여동생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죠. 하지만 전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들이 희생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동생과의 통화가 끝난 후 마음이 무척 불안해졌습니다. 전 한국 유학 생활을 연장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척 아쉬운 일이지만 가족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복잡한 마음으로 지하철에서 내렸고 개찰구를 빠져나왔는데요. 맙소사 그제야 제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보석이 들어있는 가방을 지하철에다 놓고 내려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실수를 알아차린 순간 저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방엔 저희 조원들이 작업해야 할 보석들이 가득했어요. 그건 제 실수 하나 때문에 조원들의 테스트를 망쳐버렸다는 뜻입니다. 전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방은 영원히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값비싼 보석이 들어있는 가방을 되돌려주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만 흘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오열만 하고 있는 제게 누군가 다가오더라고요. 2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들이었는데 제게 서툰 영어로 무슨 일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울먹이면서 중요한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여성들은 자신들이 도와주겠다며 스마트폰을 보고 전화를 걸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방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0%라고 확신했어요. 밀라노에서는 관광객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까지도 낚아채 갑니다. 아무리 한국이지만 든 가방이 제게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었죠. 여성들은 제게 지하철 유실물 센터로 가보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곳은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들이 모이는 곳이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그곳에 데려다 주겠다며 직접 안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도 분명 가야 할 목적지가 있을 텐데 낯선 외국인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들의 친절을 사양했지만 분명 잃어버린 물건이 돌아올 거라면서 오히려 절망한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여성분들의 위로에 조금은 안정이 됐지만 저는 여전히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들은 제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가방이 돌아올 거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제가 정말 미웠습니다. 저 때문에 친구들의 테스트를 망친 것은 물론 잃어버린 보석들을 모조리 배상해야 할 테니까요. 가족들은 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데 저는 민폐만 끼치고 있으니 제 자신이 미울 수밖에 없었어요. 가방에 든 보석들의 가치를 따져보지 못했지만 제 능력으론 감당할 수 없다는 건 분명했어요. 어쩌면 밀라노에 있는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제가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전 제게 도움을 주려는 한국 여성분들을 따라 지하철 유실물 센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처럼 제 가방은 그곳에 없더라고요. 센터 직원은 잃어버린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고 말하며 제가 탄 지하철 번호를 수소문해 연락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의 탈진한 사람처럼 의자에 털썩 앉아버렸죠. 제 미래가 모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절한 여성분들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면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심지어 저랑 같이 기다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단언컨대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누군가 한국어로 무슨 말을 계속하는데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게 도움을 준 여성분에게 전화기를 건넸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기적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저 대신 통화를 한 여성분이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제가 잃어버린 가방을 어떤 역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누군가 제 가방을 습득해서 역무원에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제 가방에는 제 명함이 들어있었고 그걸 본 역무원이 제게 전화를 걸었던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 제 가방이 돌아오기라도 하려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여성분들은 빨리 그 역으로 가보자며 앞장을 섰죠. 그리고 전 무사히 보석이 든 가방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석은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모두 그대로 들어있더군요. 그건 마치 기적을 보는 듯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게 도움을 준 여성분들에게 사례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손사래를 치며 가방을 되찾아서 자신들도 정말 기쁘다고 말하더군요. 또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지하철 유실물센터에서 거의 대부분 찾을 수 있다. 는 말도 덧붙였고요. 전 그날 한국의 시민의식과 양심에 크게 놀랐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문화와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바로 한국인들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보석 가방을 되찾은 저는 조원들에게 이 소동을 말해주었고, 조원들은 천만다행이라며 제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혹시 가방을 찾지 못했었더라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을 거란 말도 해주더군요. 좀 부끄럽지만 그날 저는 눈물을 많이 쏟았습니다. 놀라서 울었고, 기뻐서 울었고, 또 감동해서 울었죠. 한국과 한국인들을 통해 정말 많은 치유를 받았어요. 그날 저희 조원들은 훌륭히 테스트를 치렀어요. 교수님은 저희 조에게 1등을 선사해 주었고, 저희 조는 큰 상금을 받게 됐죠. 그런데 우연히 저희 엄마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동료들이 우리가 받은 상금을 제게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상금으로 제 고민을 줄이라면서요.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 같이 이뤄낸 일인데 저 혼자서 그 열매를 먹을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들은 끝까지 제게 상금을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친구들의 마음에 또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그렇게 받은 상금을 가족에게 송금했어요. 그 덕분에 저는 한국 유학 생활을 좀 더 연장할 수 있었고, 치료를 잘 받은 엄마도 쾌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밀라노에 돌아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고, 보석 디자이너로서 인정도 받고 있어요. 당연히 한국에서 공부하고 경험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됐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기적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다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 큰 기쁨과 기적을 선사해준 한국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네요. 아,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제가 조원들과 과제 수행을 해서 1등을 한 보석이 바로 에메랄드였어요. 그리고 에메랄드라는 보석은 정직과 진실을 의미하죠. 한국인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보석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에서 멋진 보석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탈리아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의 사연과 같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만큼은 아름다운 정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나라로 남아주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눈보라가 위험하게 몰아치는 캐나다의 토론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집에 고립된 노부부가 있습니다. 노부부 사이에 앉은 하얀 진돗개 한 마리만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데요.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던 그때, 난데없이 들리는 굉음으로 인하여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방에서 빠져나갑니다. 그와 동시에 진돗개가 바깥으로 뛰쳐나가는데요.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캐나다인 로리나 씨의 손녀분 SNS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인 로리나라고 합니다. 손녀가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여 손녀의 손을 빌려 이렇게 꺼내보고자 합니다.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가족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이 가족의 일원이었죠. 아들과 딸은 일찍 결혼을 하게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집을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모두 나가버린 집이 얼마나 텅 비게 느껴지는지 부모가 아니라면 그 심정을 알기 힘들 겁니다. 아내도 마음이 공허했는지 다 커버린 자식들이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기만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가정도 있는 자식들이 자주 오기란 쉽지 않은 법이었죠. 저는 고민하던 끝에 아내가 예전부터 원하던 소원을 하나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준비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준비가 다 되었을 시점에 아내를 차에 태우고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죠. 아내는 몇 번이나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가보면 안다는 말로 무마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 저는 긴장하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며 저희가 함께 갈 곳으로 향했죠. 그곳은 바로 동물보호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봐둔 개 한 마리를 아내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소심해서 다른 개들과 어울리지 못하지만 저를 본 순간 꼬리를 흔들었기에 마음이 갔었거든요. 아내도 저처럼 그 개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데려갈 수 있는 절차까지 다 진행해둔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해놓았던 이유는 아내가 어린 시절부터 소원이 예쁜 하얀 개를 키우는 것이었다고 했었기 때문이었죠. 결혼할 당시부터 개를 키우고 싶다고 했지만 임신을 곧바로 하는 바람에 키우지 못했습니다. 막상 아기가 생기니 혹여나 개에게 물리지는 않을지, 아기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지 많은 걱정들이 앞섰거든요. 저보다는 개를 키우고 싶다던 아내가 더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렇기에 아내는 자신의 소원을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꾹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그 오래된 소원을 이뤄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개가 정말 귀여웠거든요. 쫑긋 올라간 귀부터 희고 짧은 털 날렵한 몸매는 언제든 뛰어다닐 준비가 되어 있는 것만 같았죠. 동물보호센터의 말에 의하면 제가 데려가려고 본 하얀 개는 캐나다에서는 보기 힘든 진돗개라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순혈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고 했으나 저희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가족이 되어준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다는 것이니까요. 아내는 진돗개를 보자마자 너무 마음이 간다면서 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진돗개는 처음부터 아내를 알았다는 듯이 손을 하차주더군요. 아내는 진돗개를 쓰다듬으며 새하얀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 같다며 화이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화이트는 틀림없이 보호센터에서는 저희와 친한 척을 했었는데 막상 집으로 데리고 오니 경계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손을 뻗기만 해도 긴장해서 굳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화이트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랐으나 아내는 걔도 어린 아이와 똑같다면서 상냥한 말투로 지속적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간식도 주고 장난감을 통해 놀아주기도 하고 아내는 자식들이 어렸을 때처럼 지극정성으로 화이트를 돌봐주었어요. 그런 아내의 마음이 통했는지 화이트는 어느 날부터 아내의 옆에 딱 달라붙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제가 서운할 지경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웃음을 찾아가는 아내를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없는 그 빈 시간에 멍하니 혼자 앉아있던 적도 있었는데 화이트와 함께 있으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더군요. 항상 활기찼고 바쁘게 움직이고는 했거든요. 저는 화이트를 가족으로 맞이한 것을 잘한 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화이트 덕분에 많이 변하게 되었어요. 항상 앉아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화이트와 함께 하면서부터 산책을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자연스럽게 화이트 덕분에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찌나 똑똑한지 제가 외출이라도 하고 오면 미리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누구보다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는 했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나 경험했던 일이었는데 모두가 사라진 지금 강아지가 그렇게 해준다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저희가 강아지를 키운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오더군요. 그리고는 손이 많이 가서 저희를 힘들게 할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화이트와 지내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를 똑똑해서 잘 지켜줄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 말이 와닿는 것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월 캐나다에서는 엄청난 폭설이 내렸는데요. 그때 저희 지역도 폭설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눈이 쌓이다 못해 집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싶더군요. 너무 심해서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방송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폭설이 일어나기 전 주말에 오랜만에 아들과 딸, 가족들이 놀러 왔었기에 사둔 음식들을 거의 다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폭설이 더 반갑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바깥을 보면 재앙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불안한 마음까지 들더군요. 더군다나 전기까지 끊겨서 저희는 따뜻한 히터도 사용할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그렇게 눈이 내리며 불안해도 저는 아내와 화이트 셋이 함께라서 괜찮았습니다. 며칠 내내 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따뜻한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것이 나쁘지 않은 일이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며칠을 버텨내기는 했으나 계속 붙어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식량도 떨어져 갔고 아들과 딸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아내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하던 도중 방문 밖에서 갑자기 굉음이 들렸습니다. 저희는 웬만하면 안방에서 나가지 않았었는데요. 집이 너무 추워져서 움직임을 최소화했었거든요. 그 굉음의 정체를 알 수 없으니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던 끝에 저는 아내와 화이트를 방에 두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방문을 여는 순간 화이트가 저를 밀치고 먼저 앞으로 나가더니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저도 함께 소리난 곳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처참하게 부서진 창문이었습니다. 강풍이 심해서 창문이 깨지고 부서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가지 않아 지하실에서 합판을 가져와 창문을 막기로 결정했죠. 제가 지하실로 내려가려는 순간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아내에게 다가가니 화이트가 깨진 창문을 통해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창문이 크게 부서지기도 했고 창문 밑에 소파가 있던 것이 발판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화이트가 저희 말을 무시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어째서인지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들리지도 않은 것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화이트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나가려고 했지만 아내가 똑똑한 강아지니 곧 돌아올 거라면서 저를 말리더군요. 저는 눈보라가 치는 바깥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서 화이트를 찾는다고 해도 화이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고민하던 끝에 창문을 합판으로 다 막고 눈보라 잦아들면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화이트가 금방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정문 쪽에 화이트가 들락거릴 수 있도록 만들어둔 작은 문만 열어두었죠. 찬 기운이 들어오지 않아 어느 정도 괜찮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위험한 것은 어쩔 수 없더군요. 저희는 둘이서 그 차가운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내는 화이트 걱정으로 밤새 잠에 들지 못했어요. 제가 화이트를 막지 못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 날이 된 점심에도 화이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도 정말 가슴이 쿵쾅거리더군요. 그 즈음부터 아내가 감기에 걸렸던 것인지 열이 나기 시작하고 기침도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잠깐 눈이 멈춘 상태였기에 누구에게든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시기가 아니라면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어 바깥에 나가기로 결정했죠.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울면서 말렸습니다. 화이트도 없어진 지금 저까지 사라지면 너무 무서울 것 같다면서 말이죠. 저는 아내를 겨우 진정시키고 화이트도 찾으러 다녀오는 것이라고 하면서 밖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깥에 나가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도로는 아비규환 상태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동차를 몰고 바깥으로 나가려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었던 것 같았죠. 하지만 눈 때문에 자동차를 제대로 몰 수 없으니 자동차도 무용지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였는지 자동차들이 미끄러진 자국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자동차에 사람이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가까이 걸어가던 순간 자동차가 냈던 그 미끄러운 곳을 밟았는지 넘어지게 되었어요. 한순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보니 그때 기절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제 침대 근처에 아내와 화이트가 앉아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솔직히 천국인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을 눈치챈 것이기라도 한 것인지 아내가 웃으면서 저를 안아주더군요. 화이트도 이에 질세라 침대의 꼬리를 흔들며 아내와 제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아내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인지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발견한 두 사람은 우연히 지나가던 길에게 짖는 소리가 너무 절박해서 소리를 따라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위에 몸을 바짝 대고 있는 하얀색 개가 보였다고 했답니다. 제 위에 개가 바로 화이트였다고 해요. 제 위에 화이트가 누워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기절한 제가 체온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체온을 나눠주기 위해서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군요. 화이트가 똑똑한 개인 줄은 알았으나 그런 말을 들으니 더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던 한 사람을 제 상태를 확인하고는 잠시 기절한 것을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교통이 마비되어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갈 수 없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을 때 화이트가 두 사람에게 따라오라는 듯이 짖었다고 했습니다.
그 둘 중 한 명이 어쩔 수 없이 저를 등에 업고 화이트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저희 집을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더 다행인 일은 지나가고 있던 그 두 사람이 의료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 병원을 그만두고 쉬던 와중에 이런 재난이 발생했던 것이고 사태 파악을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저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의료업계에 있던 사람들이라서 아내와 저의 상태를 진단해 주었고 아내도 다행히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고 했다더군요. 모든 것이 마비된 상황이었기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식료라든가 기름을 이용한 난로를 빌려주어 저희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그분들의 도움으로 그 겨울을 버틸 수 있었어요. 저희는 그 후로 그 두 분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거나 함께 초대해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답니다. 현재도 계속 연락하고 지낼 정도예요. 나중에 아들과 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화이트를 가족으로 맞이했던 것이 큰 기적이었다고 말하더군요. 저 또한 화이트가 없었다면 저희 부부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아찔해질 정도입니다. 화이트가 가족이 된 이후로 항상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것 같네요. 진돗개라서 그런지 용맹하고 똑똑한 것 같아요. 제 숨이 걷어지는 날까지 화이트에게 더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덜란드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한 여학생이 친구들에게 집단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멍청한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같은 유용한 언어를 배우면 되지 않니? 네덜란드 사람이 굳이 한국어로 뭘 하려고? 모든 것은 네덜란드의 쌀쌀한 가을 저녁에 시작되었어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정처 없이 채널을 넘기던 중 우연히 한국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날 밤 드보레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울렸어요. 드보레에겐 한국은 더 이상 지도상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드보레입니다. 언어와 정체성 그리고 두 세계 사이의 여정에 관한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네덜란드 여성인 제가 어떻게 한국어와 사랑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곳으로 데려다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외국 유학생들을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한때 저를 조롱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감탄하며 바라봅니다. 한국 문화는 전 세계를 강타했고 한때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한국어는 이제 수요가 많은 기술이 되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워보겠다고 결심한 첫날 저는 지역 도서관에서 한국에 관한 책들을 찾았어요. 역사, 문화, 언어 등 그 어떤 것들이든 모두 흡수하고 싶었어요. 책을 읽을수록 한국은 대조와 융합의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궁이 고층 빌딩 사이에 당당히 서 있고 시대를 초월한 전통과 최첨단 기술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또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첫 수업에 들어가자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강의실은 각계각층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찼고 우리 선생님은 부산에서 온 온화한 말투의 여성이었어요. 선생님이 화이트보드에 글을 쓰실 때 한글 글자 하나하나가 복잡한 암호처럼 보였고 해독되기를 기다리는 비밀처럼 느껴졌어요. 한글을 배우는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았어요. 획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글자 하나하나가 새로운 형태의 표현을 위한 구성 요소였어요. 첫 글자를 읽었을 때의 짜릿함과 첫 문장을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을 기억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첫걸음마처럼 흔들리고 불확실했지만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업 외에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시도했던 때가 기억났어요. 한국 식당에서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주문을 했어요. 깜짝 놀란 웨이트리스가 제 발음을 칭찬해 주었고 그 작은 격려는 저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제 책장은 한국 소설로 가득 찼고 제 플레이리스트는 한국 음악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언어뿐만 아니라 몸짓 에티켓 한국인의 본질을 배우며 문화에 몰입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과 노골적인 불신이 섞여 있었어요. 넌 네덜란드인이잖아. 드볼의 한국어로 뭘 하려고? 친구들은 유머와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묻곤 했어요. 언제나 저를 지지해주던 가족들은 여전히 눈썹을 치켜드며 조용히 물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은 파격적이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의심의 꼬리가 붙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 대한 저의 매력이 일시적인 변덕이 아니라
인내를 요구하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우연히 발견한 이 틈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언어가 사람들 사이뿐만 아니라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수업을 계속하면서 한국어 문법과 구문의 복잡성이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는 배우면 배울수록 언어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어에는 맥락 문화 역사가 담겨 있어요. 한 나라의 호흡 방식과 국민들의 삶의 맥박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저는 왕조시대부터 격동의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를 파고들었고, 그 사실을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한국어가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단순한 대화를 넘어선 수준에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제 진도는 느리지만 꾸준했어요. 가끔은 친구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스며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단어를 배우거나 노래나 공연의 한 문장을 이해하게 되면 큰 성취감으로 의심이 잠잠해지곤 했어요. 동료들의 조롱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즉 한국 유학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멀게만 느껴졌던 꿈이 이제 제 손 안에 들어왔어요. 유학을 결심하는 것은 설레면서도 두려운 일이었어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소리를 발음할 때 입이 내는 모양에 따라 각 글자가 논리적으로 배열되도록 한글을 설계했어요. 저는 이 점에 매료되었어요. 복잡한 한자를 선호하던 엘리트층에서는 한글을 경시했지만 서민층에서는 한글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연습을 거듭할수록 문자가 점점 더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기역 니은 시옷의 초성 블록은 더 이상 추상적인 기호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표현을 여는 열쇠였어요.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읽었을 때의 짜릿함과 내 안에서 끓어오르던 기쁨이 기억납니다. 저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라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제가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였어요. 커뮤니티 센터의 한국어 선생님은 격려에 등대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제 발음을 교정해 주셨고, 학생들의 발전하는 모습에 뿌듯한 표정으로 눈을 빛내주셨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우리말의 혼이고 우리 문화의 심장입니다. 그 말에 공감이 갔고, 저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을 배운다는 것이 영광스럽게 느껴졌어요. 한글을 배운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가 되었어요. 한글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을 지닌 한국 시를 처음 읽었어요. 한글을 통해 한국인 친구들과 소통하며 이야기와 웃음을 나눌 수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마치 한국에서 보던 한국 드라마의 세트장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공항에 북적거림 한국어와 외국어가 뒤섞인 목소리, 주변 환경에 세련된 현대성 등 모든 것이 초현실적이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국에 도착했으니까요. 처음에 시도한 대화는 서툴렀어요. 저는 종종 얼어붙어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 고민했지만 현지인들의 친절은 제 걱정을 사라지게 해주었어요. 그들은 인내심을 갖고 종종 유쾌하게 대해주었고 항상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저는 아늑하고 전형적인 한국식 원룸인 작은 아파트를 빌렸어요. 그곳은 제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한국어를 연습하고 노트와 교재를 꼼꼼히 살펴보며 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한 저의 아지트였어요. 하루하루가 교훈이었어요. 지하철을 타는 법,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법, 인사동 시장에서 흥정하는 법을 배웠어요. 절하는 법, 두 손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법, 식사를 나누는 미묘한 기술 등 이 모든 것이 제가 천천히 익혀나가고 있는 한국식 에티켓의 매뉴얼이었어요. 저는 어학원에 등록했고 그곳에서 저와 같은 다른 유학생들을 만났고 저마다 한국에 오게 된 사연을 가진 학생들을 만났어요. 수업은 엄격했지만 즐거웠어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정을 쌓고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학습자 커뮤니티를 구축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향수병에 시달리기도 했고 문화적 차이가 건너기엔 너무 넓은 틈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네덜란드의 친숙함, 적응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화의 편안함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낯선 것이 익숙해지고 낯선 것이 익숙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저를 형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네덜란드에서 온 드보레이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학생이자 제가 걸었던 궁궐만큼이나 오래되고
최신 K-팝만큼이나 새로운 이야기에 참여하는 드보레이였어요. 제가 몰입했던 가장 심오한 측면 중 하나는 음식이었어요. 한식은 매 끼니마다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한국 주방을 돌아다니는 법을 배웠고, 석쇠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과 식사를 함께 나누는 공동의 기쁨을 발견했어요. 전통 문화 역시 매혹적이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궁궐과 사찰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판소리와 한국 전통 공연을 관람하며 소리꾼의 목소리에 담긴 감동을 느끼고, 점점 향상되는 한국어 실력의 도움으로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이해했어요. 인내심과 정확성을 기르기 위해 멋과 집중력이 춤추는 서예를 직접 배워보기도 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제 경험도 바뀌었어요. 저는 한국의 추수감사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저를 집으로 초대해준 현지 가족과 함께 추석을 축하했어요. 저는 깊은 절을 하고 우서른께 공경하는 법을 배웠으며 감사와 풍요를 상징하는 잔치를 즐겼어요. 설날에는 전통놀이를 즐기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등 설날 축제에 참여했어요. 봄이 오면서 한국의 풍경이 꽃을 피우듯 제 한국어 실력도 꽃을 피웠어요. 한때는 벅찼던 문장 연결 작업이 장애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시장에서 가격을 잘 흥정하고 친구들과 농담을 나누고 알아듣고 언어 선생님으로부터 향상된 억양에 대한 칭찬을 받는 등 작은 성공에 기뻐했어요. 언어 수업에서 저는 더 이상 뒷줄의 조용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참여했고 점점 늘어나는 어휘력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 열심이었어요. 낯설게만 느껴졌던 문법 구조가 이제는 퍼즐 조각처럼 제자리에 딱 들어맞았어요. 저는 새로운 학생들을 돕고 그 과정에서 배운 팁과 요령을 공유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제게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제 성장에 대한 진정한 시험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어요. 저는 서울을 벗어나 영어가 통용되지 않는 작은 마을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저는 전적으로 한국어에 의존의 길을 찾고 교류하고 경험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또한 언어의 미묘한 차이, 약간의 굴절만으로도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뉘앙스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생각뿐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감정의 깊이를 정중하고 진솔하게 전달하는 법을 배웠어요. 한국어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말하는 단어만큼이나 중요한 조화의 언어라는 것을 배웠어요. 여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어에 더욱 익숙해졌어요. 복잡한 생각을 표현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 버라이어티 쇼의 빠른 템포의 농담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날 저녁 어학연수를 통해 사귄 친구들과 함께 한국 전통 가옥인 한옥마루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간장과 참기름이 어우러진 향긋한 냄새가 공기에 가득했고 학기 종강을 축하하는 잔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이 친구들 중에는 서울 출신으로 빠른 웃음과 재치를 지닌 소희가 있었는데 그녀는 제 문화 가이드를 자처했어요. 소희는 현지인들만 알고 있는 도시의 숨은 보석 같은 장소와 인적이 드문 곳을 기꺼이 소개해 주었어요. 그녀와 함께 동대문의 활기찬 시장을 둘러보면서 색채와 혼돈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동대문을 탐험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한국어로 흥정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마치 춤처럼 장난스럽게 단어와 숫자를 주고받으며 흥정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소혜 씨의 집에 초대받아 저녁 식사를 했을 때였어요. 한국 요리에 능숙한 손맛을 지닌 소희의 어머니는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의 농담과 편안한 대화 애정 어린 놀림에 귀를 기울였어요. 가족들은 제게 네덜란드에서의 생활과 가족에 대해 질문했고 제가 한국어로 대답하는 동안 이질감의 장벽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여름이 무성했던 푸르름이 사라지고 가을의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제 언어 여정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초기에 경험했던 빠른 한국어 실력 향상이 둔화되었고 많은 언어 학습자들이 정책이라고 부르는 시기를 맞았어요. 이 의심의 순간에 저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 계절의 변화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활기차게 성장하는 시기와 조용히 고요해지는 시기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새로운 페이지에 손을 뻗어 다른 각도에서 공부에 접근하기로 결심했어요. 아파트와 카페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공책을 들고 서울 한복판으로 나가 실제 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연습했어요. 노점상 공원의 아줌마 지하철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어를 익혔어요. 모든 상호작용은 그 자체로 수업이었고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붉은색과 금색으로 물들기 시작하자 언어 능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침체기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리듬을 찾아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적응력 인내의 힘 그리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장애물을 극복하는 기쁨에 대한 교훈을 얻었어요. 한국의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자 감사와 성찰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한국의 전통과 깊이 연결되는 시기이자 제 영혼의 일부가 된 유산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한국의 추수감사절로 불리는 추석에 참여한 것이었어요. 친구의 초대를 받아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찬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보름달을 상징하는 반달 모양의 전통떡인 송편을 며칠 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친구의 할머니는 지난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할머니는 한국 전쟁과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어떻게 희망의 등대이자 회복력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할머니의 말씀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 가족의 소중함 단결에서 오는 힘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활기찬 가을의 날씨가 서서히 겨울의 고요함에 굴복하고 서울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겨울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이 시기에 저는 일상을 장식하는 기쁨과 웃음,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눈 내리는 어느 날 저녁 도시 곳곳에 자리한 수많은 길거리, 음식 텐트 중 하나인 포장마차에서 그런 순간이 펼쳐졌어요. 히터로 따뜻하게 데워진 텐트는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였어요. 텐트 안은 오뎅과 떡볶이 냄새로 가득했고 유쾌한 농담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한 해가 저물어가고 연말연시의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의 웃음과 기쁨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지식을 찾고 저를 사로잡은 언어에 능숙해지려고 한국에 왔어요. 제가 찾은 것은 행복이 가득한 삶 순간이 지나도 오래도록 울려 퍼지는 웃음. 그리고 이 겨울철 집과 식당을 따뜻하게 데워준 한국의 온돌처럼 따뜻한 우정 같은 훨씬 더 풍요로운 것이었어요. 봄이 오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섬세한 파스텔톤의 캠퍼스가 되었어요. 봄은 로맨스의 설렘도 함께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친구를 통해 준호를 만났고 문학과 영화에 대한 공통된 열정을 금세 발견했어요. 저희의 데이트는 공원을 산책하거나 새로운 미술 전시회를 방문하는 등 소박했어요. 하지만 그 데이트는 아이디어와 꿈을 교환하는 등 풍부한 대화로 가득했어요. 관계가 발전하면서 감정을 표현할 때 한국어의 미묘한 차이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어요. 준우와 함께 다정하고 진심 어린 애정 표현 가족을 만날 때의 적절한 에티켓, 한국식 로맨스의 문화적 뉘앙스 등 새로운 언어의 층위를 배웠어요. 그는 인내심과 친절함을 가지고 종종 구절이나 관습의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해주면서 언어뿐 아니라 그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제 개인적인 삶에서 준호와의 관계는 아름답고 견고한 관계로 꽃을 피웠어요. 우리는 문화가 다른 관계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했어요. 우리의 대화는 새로운 사랑에 대한 잠정적인 교환에서 파트너십에 대한 편안한 대화로 발전했어요.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세계를 더욱 융합해 나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한국어로 한마디 한마디 나눌 때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국어는 이제 더 유창하고 직관적인 저의 영원한 동반자였어요. 저는 한국인 친구들과 정치 사회 철학에 대한 복잡한 토론에 참여하며 자극과 깨달음을 주고받았어요. 한국어는 더 깊은 이해를 위한 다리가 되어 주었고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복잡한 사상과 문화를 탐구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대학 정원을 거닐며 나뭇잎이 초록색으로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성장을 되돌아보았죠. 제가 겪었던 도전 축하했던 이정표. 일상의 기쁨의 순간들이 모두 지금의 저를 만드는 데 기여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뿐 아니라 한국어 문화에 참여하고 담론에 기여하고 계절의 순환을 목격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